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새벽 6시 때쯤 서인천 부근에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서 서운부터 서인천까지 8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입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 그 전으로도 서창과 월곶 사이로 3km 구간에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여의도권 통과하기가 힘겼고요. 일산 쪽으로도 올림픽대교부터 영동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주춤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주동 금요일입니다. 예, 봄이 왔습니다. 이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밤새 끝난 6일 뉴욕 증시는 강보 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61.71포인트 0.38% 올라서요. 16,421.89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17% 올랐습니다. 다만 그 나스닥 지수는 0.13%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은 시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해서 지난주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자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32만 3천 건으로요. 전주보다 2만 6천 건 줄어서 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예상치 33만 6천 건을 밑도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발표될 그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한파 영향으로 분석이 돼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오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크림공화국의 의회가 그 러시아 연방 편입을 의결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매매는 약간 위축됐습니다. 예, 유럽은 금리를 동결했죠? 예, 유럽중앙은행 ECB는 어제 금융통화 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로 4개월째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어서 우리 전망에 부합한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가 약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점쳤던 유럽 증시에는 별다른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강보 압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이날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0.5% 기준금리라면 거의 제로금리군요. 예, 사모펀드, 이 PEF라고 불리는 건데, 이 정부가 국내 PEF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사모펀드는 몇몇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아서 펀드를 만든 뒤에 주로 기업을 사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치를 올린 뒤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서 차익을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운용이 되는데요. 정부가 기업 M&A를 활성화해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업펀드의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업펀드도 그 기업 경영에 앞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특정 사업부문만 떼어서 살 수도 있게 됩니다. 또 M&A로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깎아줘서 현재 M&A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 40조 원 정도인데요. 이를 2017년까지 70조 원대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아주 심해서 주로 해외 사모펀드들이 활약을 해왔죠?
예, 론스타라는 펀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론스타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만들어진 사모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외환은행을 사고 팔아서 4조 원이 넘게 벌었고요. 미국의 제일 1위나 2위 정도 하는 사모펀드 KKR도 우리 국내 주력계 1위인 오비맥주를 사고 팔아서 7, 8년 만에 한 4조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는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인데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이런 거래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매개체로 해서 문화버시 확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에는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등 굵직한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공기업들도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어서 국내 올해 인수협병 시장이 50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국내 펀드들이 힘을 내서 많은 활약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국내 펀드들이 또 힘을 내면 또 재벌 공격하는 소리가 또 나올 것 같고 해외 펀드들이 또 설치면 국부가 유출되고 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하지만 M&A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죽어가는 기업들을 살려서 다시 되돌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은 또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보기로 하죠. 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버스 요금이 4년 만에 일제히 오른다면서요? 네, 오늘 14일부터 한국도심공항이 운영하는 망우동 망우역 그리고 상계동 수락터미널, 삼성동 도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3개 노선의 리무진 버스 요금이 15,000원에서 11,000원이 올라서 16,000원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다른 업체인 대한항공 리무진이 요금을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공항버스를 운영 중인 민간업체 4곳 가운데 나머지 2곳도 조만간 요금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인상안을 서울시에 알렸는데요. 서울시는 이 보고서를 받아서 받아서 분석을 한 뒤에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말 때늦은 이제 보안책이 하나 나왔네요. 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아주 심각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100만 원 이상 돈을 이체하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네, 금융당국이 오늘 9월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미리 지정한 일부 계좌에만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이 서비스는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불편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한 계좌 이체에 적용이 되고요. 17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예, 진작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經濟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최근 생활고와 신빙을 비관하면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 이번 주 내내 꺼지지 않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 전북에 있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의 기초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 부양 의무제도 논란입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최근 종교단체가 얼마 전에 동반 자살했던 세 모녀에 대한 추모제도를 열었습니다. 이 정부 당국도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면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가 바로 독거 노인의 문제인데요. 이 노인 빈곤 현황, 우선 이 노인 빈곤 현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노인들은 거의 2분 중에 한 분의 어르신들은 가난한 것으로,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약 한 48% 내지 4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압도적인 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이 독거노인들 중에 이 가족들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끊어진 숫자를 이 대강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더라고요. 이 독거노인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2만 명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 독거노인들이 문제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부양 의무자의 존재로 인해서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건데요. 그래서 빈곤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고 또 고독사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범위의 문제이고, 예.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부양 능력을 판별하는 단계입니다. 예. 여기에서 부양 능력인데 부양 의무자의 범위에 지금 뭐의 경우에는 직계 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직계 일촌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나 자녀 외에도 사이, 며느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예. 사이 며느리가 과연 부양 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의 문제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이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부양 간주 소득액으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실제 부양 의무자들의 소득에 따라 기초수급액의 금액이 들쭉날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수입이 오르면 기초수급액이 줄고 또 자녀들이 빈곤해지면 기초수급액이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되었던 소위 간주부양비라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서류상으로서는 자녀 소득이 올랐겠지만은 실제 이 오른 소득으로 인해서 부모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리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미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이 노인 빈곤층이 국가가 보장해주는 이 기초생활 이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폐단들이 있거든요. 실제 이 지금 수급제도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급되지 않고 또 한편 이 복지제도가 어디론가 세워나간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빈곤층부터 먼저 살펴봐 보면은 우리나라 절대 빈곤 인구가 약 전인구의 8%, 약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이 약 한 140만 명. 예. 그러면은 가난하지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 약 한 260만 정도가 있습니다. 예, 대단히 많은 숫자군요. 예, 이 260만 명 중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는 게, 이게 못 받는 이유가 첫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 이 두 가지인데, 예.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는 비율이 약 한 60% 내지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 수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목소리가 너무 좀 조용히 작게 했었어요. 예, 2011년도에요. 10살, 11살짜리 장애인 아들을 둔 일용직 노동자 윤모 씨가 스스로 이 목숨을 끊어서 큰 파문이 인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기초수급 자격을 위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선택을 할 만큼 이 기초생활 보장제도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더 적어야 됩니다. 이 예.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소득인정액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제 미만인데 여기서 최저생계비라는 부분이 또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의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규모별로 차등해서 설정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지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재산 생계비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보다는 우리나라가 다소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때문에 많은 비수급 빈곤층들이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 제도를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고 또 부양 의무자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군요. 예, 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140명 정도로 묶어놓고 일정하게 유지 관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수급자를 딱 묶어놓고 그 이상은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놓고 보면은 과거 10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한다든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완화한다든지 제도적인 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거의 이제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이걸 행복이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산망이 구축되고 나서는 여러 자료들이 이 전산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이 정확히 파악된다든지 본인의 일용 근로소득이 파악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준은 다소 완화되었지만은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때문에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서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이요. 예, 그렇군요. 이번에 동반 자살한 세 모녀의 경우, 이 어머니 소득이 한 150만 원 되더라고요. 이 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인데, 이런 걸 감안하는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세 모녀는 어머니도 아프고 딸도 중에 한 사람이 또 많이 아팠더라고요. 예, 근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질병 등을 감안해서 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정 기준에서 그 가구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선정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특성이 반영된다는 것은 그 가구가 대도시에 사시는지 중소도시에 사시는지 농어촌에 사시는지 그다음에 몇인 가구인지 가구 내에 학생이 있는지 노인이 있는지 장애인이 있는지 등 그다음에 질병이 있는지 등 이런 것을 감안한 선정 기준, 급여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이 가구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서도 선정 기준이 다양하게 바뀌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근데 맞춤형을 하다 보면 또 이 수급이 축소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또 예상이 나옵니다. 예, 수급이 현실적으로 이제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예산이 이제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여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수급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기 급여라고 해서 계속 급여를 주는 것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이행에 따른 어떤 수급자의 어떤 감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시행 15년째입니다. 2000년도에 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최종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럽니다. 예. 최종적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로부터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으로서 1차적으로 안전망을 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종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종적인 사회 안전망에서는 사각지대가 가능한 한 적어야 됩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초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과 복제 연계, 그러니까 자활, 탈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그러니까 최종적인 최소한의 문화적인 건강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예, 전세계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을 모시고 궁금했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분은 원래 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신 분입니다. 독도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분이죠. 독도는 우리 땅임을 외치는 귀화 일본인 바로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남다른 한국 사랑부터 한일 관계 전망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도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뵈니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출발 사침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한일 관계 독도 문제 등을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대학교에서는 또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에 온 지 올해로 몇 년째 되십니까? 올해 26년째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 한국에 사신 나이만 치면 27살. 네. 우리 나이로 그렇게 예. 되군요.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게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있을 당시에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한국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제일교포 친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일본의 교육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탄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과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럼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일교포 친구들이나 서적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특히 면송황후 시해 사건이나 예.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한국 역사를 더 배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명성황후 시해 사건부터 알고 계시는군요. 예,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한국의 모습, 솔직히 어땠습니까? 예, 먼저 아파트가 상당히 크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비교적 작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과거하고 미래,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모습하고 그리고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이 공존하는 예. 그러한 도시로 일단 처음은 서울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또 외국인들이 우리 서울에 오면 과거와 현재가 참 많이 잘 섞여 있다. 조화가 되어 있는. 잘 보면 조화로운 건데 네. 잘못 보면 마구 뒤엉켜 있어서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88년부터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시면서 2003년에 이제 귀화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15년 지나서 귀화를 하셨죠. 예. 선택할 때 어떤 고민이 없었습니까? 귀화하실 때요. 예, 15년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된 시점이었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옛날에 혈통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우리 집에 호사카라는 지방이 한반도에서 왔다라는 그런 데까지 좀 제 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백제 쪽에서 우리 혈통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다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에 계속 남아서 있을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 귀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일본 역사를 제가 보니까 제명여제가 백제계로 넘어가서 네. 여제에 올랐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황실도 자기들에게 백제계 피가 흐르는 걸 현재는 부인하고 있지 않죠. 네, 인정하죠. 오히려. 예.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반대는 없었습니까? 반대는 있었죠. 예. 먼저 현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용의차 여기에 살려고 한다. 그런 실현적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예. 근데 현재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예. 많이 반대했지만 그러나 부모님한테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때 물론 귀화한 후 1년 지난 그 시점에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한일 간에 아직도 이제 벽이 참 큰 벽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지금 제일교포들도 이 귀화를 놓고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외국인으로 영주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것이냐 또 귀화하는 분들은 대부분 할 수 없이 이제 귀화를 하는 쪽이 많고. 네. 그런데 우리 유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본에 돌아갔을 때 네. 혹시 일본 사람들 알아보고 뭐라고 욕은 안 하던가요? 일본 예를 들면 저는 도쿄가 고향이지만 도쿄는 아주 많은 인구가 있어서 저를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러나 독도 문제 때문에 제법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시마네현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저를 알아보죠. 큰일 나겠죠. 예. 그러니까 많이 그때는 일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많이 조심을 합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예의 바르다고 해야 됩니까? 외관적으로 욕을 하지 않고 속으로 이제 욕을 많이 하는. 예,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시마네현에 언제 갔을 때는 저를 알아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 현립 도서관이나 예. 제가 가면 조를 알고 있어요. 벌써. 근데 예. 제가 거기 또 다를 때 질문합니다. 그쪽에서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질문 오면 나가노갱에 스키 타러 간다고 그러시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예. 시마네 현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물론 다케시마의 날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네. 기자 리포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참 우리 국민들은 그런 질문지를 생각을 너무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든 귀화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한국법 하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예. 이제 일본법 하에 있었던 예. 아무리 한국에 15년 살았다라고 해도 그게 일본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한국인이 되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게 법적인 변화라는 것은 상당한 변화. 예,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심정적인 변화까지 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기화를 했을 때 한국 분들이 오히려 해외로 나가려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민도 많이 갖고 그렇죠. 네. 예. 때 제가 기화하려고 아주 좋아한 나라를 떠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점점 이해하게 된 거 예. 있죠. 여러 가지 한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알게 돼가지고 또 역시 한국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본 사람이었을 때는 그렇게 없었지만 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이. 예. 이런 거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럼 내적인 변화가 상당히 제가 그것을 더 경험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귀중한 경험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계속 일본 사람으로 있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예. 기화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거는 자신을 실험 재료로 해가지고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귀중한 체험을 했다.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심정적 변화, 네. 가슴에 와닿네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심정적 변화다. 네. 예, 호사카 유지 교수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잘 모르시겠지만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독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제가 배운 게 많고 얻은 자료도 많고 한데 이 독도를 참 많이 방문하셨죠? 네. 예. 지금까지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예. 7번, 8번 정도 예.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보통. 예, 운이 좋았죠. 예, 우리 국민들 한 번 가기도 정말 힘든데. 네. 예. 제가 그러니까 독도 가려고 울릉도로 갔을 때는 반드시 독도로 갈 수가 있었어요. 예, 폭풍우가 치지도 않고. 그런 곳은 날씨가 아주 좋아서 물론 그러니까 울릉도만 가는 그런 여행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날씨가 나쁘거나 그런 곳은 있었는데 그냥 독도까지 간다라는 계획을 했을 때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아주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사실은 부산에서 대마도보다도 더 멀지 않습니까? 네. 파도가 치고 하면 날씨가 나쁘면 참 가기 힘든 거리인데. 네. 예,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네네. 예, 8번까지 가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독도 어떤 점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독도를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독도는 상당히 멋있어요. 예. 예. 배에서 내려가지고, 돈도하고 소도를 보는데, 특히 돈도 쪽에서 비가 내리는 독도. 예. 그러니까, 배로 도착했는데 비가 오히려 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한 번.
네, 그때 그 독도에 그러니까 산에 그 피부라고 할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피에 젖는 독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독도는 그 혼자 있는 아주 외로운 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돈도와 소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이게 부부 정도로 느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로 외롭지는 않구나. 예. 사이좋게 거기에 존재한다. 그러한 느낌도 들었고 아무튼 상당히 매력적인 그 섬이 그 한국의 동쪽에 있다라는 거. 거기에 굉장한 뭐라 할까. 그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예. 저로서는. 저도 지금 제 방에 독도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예. 원래 항공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어느 화가가 이제 그려준 건데 그걸 저희들이 옛날에 아니죠. 2년 전에 만들었던 잡지의 표지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참 독도에 대한 사진들을 쭉 보면 정말 아름답고 이 사계절이 또 다 다르고. 네. 예. 그런데 이 독도가 지금 일본 시마네현에서 1905년에 강제 편입을 하면서 자기들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고지도도 있고 외국의 고지도도 있고 문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일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하나를 들자면 우리 땅이라는 거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계속 은폐하는 문서가 있어요. 어떤 거? 바로 그곳이 일본의 치면적이기 때문에 은폐하는 곳입니다. 예. 그거는 1877년 태종관 지료문이라고 해서요. 예. 당시에 일본 주한정부가 울른도하고 독도는 일본 곳이 아니다. 조선의 부속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다를 한 공문서입니다. 1877년인 문서죠? 네. 그걸 아직도 은폐를 하고 있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고 있죠. 예, 지금 내놓고 있는 곳은 읽을 수 없는 젖소체로 만든 그렇죠. 필사본이고 또 원본은 완전히 열람, 체함, 금지. 요새는 비밀보호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밀보호 대상이 돼가지고 영원히 안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도하고 울릉도가 조선 곳이라고 알 수 있는 전부 되어 있는 지도 원본에 있는 곳은 필사본에서는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면 그것을 주장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발표해야 되는데, 공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을 계속 감추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거는 정말 뭐라 할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암초성의 바위섬인데 이 무주물을 주인 없는 섬을 자기들이 1905년에 편입했다. 시마네현에서 공식적으로 편입했으니까 이건 우리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도 가겠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1902년 3년에 예컨대 해산물 특히 전복 같은 걸 독도에서 따면서 울릉도 도주에게 관세를 냈다. 그런 자료들이 쭉 있더라고요. 정도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이미 독도가 조선 땅인 것을 인정한 문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1905년 자체가 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의 연도 취득라는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주인이 있었고 1904년에는 독도라는 이름을 한국 쪽에서 완전히 환입시키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당신은 량고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소양 이름이었어요. 예, 서양 이름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 이름이 없었던 산대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일본 이름을 아주 옛날에는 있었는데 잊어버린 산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 영유권을 인정할 만한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1905년 이전에 울룬도하고 독도에서 잡은 물건을 그 일본에 수출할 때에 울룬도에서 그 수출세를 진수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한 과세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료집에 굉장한 강력한 증거다라는 점에서 1905년에 그 무인도이고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일본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 일본은 옥시 주장을 이제 그만둬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러나 반대로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는데 그 우리들의 그 뭐라 할까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정말 그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이었다면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같으신 분을 꼭 의회에 모셔서 이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위원장을 맡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통령 같으면 정말 독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위원장을 꼭 모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전문가들이 너무 없어요. 저도 이 독도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봅니다만은 지금 일본은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총리되자마자 또 다케시마의 날에 그때도 이제 창원급을 보내고 난리를 치고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을 하고 국방백서에 자기들 땅이라고 수록을 하고 또 교과서 그 해설 요령서라고 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 자기들 땅이라고 앞으로 교과서에 서라고 또 얘기를 하고 드디어는 독도에 대한 그 야욕을 드러내면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 대응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반박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선명을 내야 합니다.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현재는 옛날에는 그냥 무대응으로 일본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온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국제법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을 그 상대방이 공식으로 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묵인했다, 수인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항상 그 지금 자세를 계속 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국제적으로 일본이 내놓고 있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 논리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반박하는 위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 편에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 미국이나 영국 그쪽에서도 그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국제법상의 증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거 일본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응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게 독도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독도 무엇입니까? 독도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입니다. 평화의 섬, 아름다운 평화의 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평화의 섬을 지켜나갔으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좀 앞장을 서시고 저도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도 지키고 우리나라를 독도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도록 함께 힘을 보태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전인책의 출발사심 금요일마다 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한국을 더 사랑하는 한국인이죠.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새로운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람들은 정직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배운 자들보다 못 배운 자들이 더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가진 자들보다 못 가진 자들이 더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세한 자들보다 출세하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배운 자들보다 못 배운 자들이, 가진 자들보다 못 가진 자들이, 출세한 자들보다 출세하지 못한 자들이 진실을 감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천 몇만 명을 파멸시킨 자들을 보십시오. 대개 그들은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치인이 있고 대기업 경영자들이 있고 관료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속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진 자 배운 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명성만큼 추악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야말로 첫 번째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식 변호사였습니다. 제 시간이 끝나갑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